나는 A급 아이디어를 가진 B급 기업가보다는 B급 아이디어를 가진 A급 기업가를 선택하겠다. 미국 컨설턴트 기포드 핀쇼의 말입니다. 저작권법은 아이디어와 표현을 구분합니다. 저작권이 보호하는 범위에 대한 대부분의 판례는 이렇습니다. 아이디어는 설사 창의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저작물로서 보호되지 않으며 그것이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된 후에 그 표현물이 저작물로서 보호된다고 말입니다. 즉, 해리포터 시리즈에 버금갈 정도로 세상을 매료시킬 만한 이야기거리가 있는 사람도 그것을 글로 쓰지 않는 한 저작권을 가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아이디어와 표현의 관계는 생각과 행동의 관계와 비슷합니다. 멋진 아이디어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툭툭 떨어지지요. 이런 소재를 글로 써보면 재미있을 것 같다. 이런 가게를 차려보면 잘 될 것 같다. 등등. 물론 그 중에는 제법 괜찮은 아이디어도 있고 후에 누군가 실제로 그 사업을 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도 저 사업 생각했었는데 하고 무릎을 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귀한 것은 계획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디테일한 기획서, 100장짜리 사업 계획서도 실천하지 않으면 한낱 종이에 불과합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쁜 다이어리와 세련된 스케줄러가 공부의 보탬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공부 자체는 아닙니다. 행동으로 옮겨 구체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A급 계획을 가진 B급 노력가보다 B급 계획을 가진 A급 노력가가 되어야 합니다. 365 공비타민 B급 계획을 가진 A급 노력가의 한 대목으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지우입니다. 우리는 지금 파울로 코엘류의 연금술사를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있는 교회에서 잠을 자다가 피라미드 아래에 보물이 묻혀 있다는 꿈을 꾼 스페인의 양치기 산티아고는 그 보물을 찾아 피라미드로 가는 것이 자신의 자아의 신화를 이루는 길이다라는 조언에 용기를 얻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양을 모두 처분하고 바다를 건너 아프리카에 닿습니다. 그러나 말 통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아프리카에 가자마자 바로 사기를 당해 갖고 있는 돈을 모두 잃어버리고 빈털터리가 되지요. 그러나 이에 좌절하지 않고 산티아고는 1년 동안 크리스털 가게에 들어가 충분한 돈을 다시 모읍니다. 처음에는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 예전의 양치기의 생활을 계속하리라 생각을 했지만 문득 그는 마음을 돌려 고향은 언제든 돌아갈 수 있고 양치기도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될 수 있으며 지금 자신에게는 모험을 떠날 기회가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에 피라미드에 있는 보물을 찾아 나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사막을 건너려는 대상들을 찾아가지요. 운 좋게 대상의 행렬에 합류하여 사막을 건너던 도중 사막 위에서 부족 간의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소문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그 대상 무리는 오아시스에 머물기로 해요. 사막에서 오아시스는 중립지대로 간주되는 까닭입니다. 그 안에는 어느 누구도 무기를 가질 수 없고요. 그래서 부족 간의 전쟁은 모두 사막에서 이루어지고 오아시스는 항상 평화롭습니다. 대신 전쟁이 계속되는 한 그들은 오아시스를 떠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오아시스에는 신비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오아시스 주변에 돌을 금으로 바꿀 수 있다는 연금술사가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기 때문입니다. 산티아고의 일행 중에는 그 연금술사를 만나기 위해 이 먼 사막까지 온 영국인도 한 사람 있었거든요. 오아시스에 머무는 동안 영국인과 산티아고는 사람들에게 연금술사가 사는 곳을 아느냐며 묻고 다닙니다. 그렇게 수소문을 하는 동안 한 우물가에서 어떤 여인이 나타납니다. 여기서부터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하네요.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때 한 처녀가 나타났다. 검은 옷차림은 아니었다. 여인은 어깨에 무랑아리를 지고 얼굴만 내놓은 채 머리를 베일로 감싸고 있었다. 산티아고는 연금술사에 대해 물어보려고 처녀에게 다가갔다.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다. 만물의 전기가 산티아고의 내부에서 끌어올라 소용돌이 치는 듯 했다. 그녀의 검은 눈동자와 침묵해야 할지 미소 지어야 할지 몰라 망설이는 그녀의 입술을 보는 순간 그는 지상의 모든 존재들이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만물의 언어의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난해한 부분과 맞닥뜨렸음을 깨달았다. 그것은 사랑이었다. 인간보다 오래되고 이 사막보다도 오래된 것, 우물가에서 두 사람의 눈길이 마주친 것처럼 두 눈빛이 우연히 마주치는 모든 곳에서 언제나 똑같은 힘으로 되살아나는 것, 그것은 바로 사랑이었다. 마침내 그녀의 입가에 미소가 어렸다. 그것은 표지였다. 정체도 모르는 채 오랜 세월 기다려온 책 속에서, 양들 곁에서, 크리스털 가게와 사막의 침묵 속에서 찾아 헤매던 바로 그 표지였다. 그것은 순수한 만물의 언어였다. 우주가 무한한 시간 속으로 여행할 때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거기엔 어떤 설명도 필요가 없었다. 산티아고가 그 순간 깨달은 것은 운명의 여인과 마주하고 있다는 사실이었고 그녀 또한 그것을 알고 있었다. 아무런 말도 필요 없었다. 그는 온몸으로 확신했다. 부모님도 그랬고 할아버지도 그랬지만 남녀가 맺어지려면 세월을 두고 만나며 상대방을 차근차근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그렇게들 말했었다. 그러나 그들은 우주의 언어를 모르는 사람들이었다. 우주의 언어를 아는 사람에게는 사막 한복판이든 대도시 한가운데든 누군가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걸 깨닫기란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었다. 두 사람이 만나 눈길이 마주치는 순간 모든 과거와 미래는 의미를 잃고 오직 현재의 순간만이, 하늘 아래 모든 것은 단 하나의 손에 쓰여졌다는 믿을 수 없는 확신만이 존재하게 된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불러일으키고 영혼의 반쪽을 찾아주는 것은 바로 그 단 하나의 손이다. 우주의 언어로 소통하고 있는 그러한 사랑 없이는 어떠한 꿈도 무의미할 것이다. 마크 툽. 산티아고는 그 신비로운 말을 떠올렸다. 그는 처녀에게 다가갔다. 그녀가 또다시 웃었다. 그도 미소를 보냈다. 이름이 뭐죠? 파티마입니다. 눈길을 떨구며 그녀가 대답했다. 다음 날 산티아고는 그 처녀를 만나고 싶은 마음에 다시 우물가로 갔다. 얼마 안 되어 파티마가 진짜로 나타났다. 그녀는 물 항아리를 채웠다. 당신에게 할 말이 있어서 왔습니다. 산티아고는 단숨에 말했다. 내 아내가 되어줄 수는 없겠습니까?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녀는 물 항아리를 엎지르고 말았다. 산티아고가 말했다. 여기서 매일 그대를 기다리겠습니다. 나는 피라미드 가까이 어딘가 있는 보물을 찾기 위해 사막을 건너왔어요. 전쟁은 내게 재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축복입니다. 전쟁이 나를 여기 그대 곁에 묶어두었으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전쟁이 끝나겠지요. 그녀가 말했다. 산티아고는 오아시스의 야자나무 숲을 바라보았다. 그는 한때 양치기였으며 언제든 다시 양치기로 돌아갈 수는 있었다. 그에게는 지금 멀리 있는 보물보다 파티마가 더 소중했다. 용사라면 누구나 자신의 보물을 찾으러 가는 겁니다. 파티마는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다는 듯이 말했다. 그리고 사막의 여자들은 자신들의 용사를 자랑스러워 합니다. 그녀는 물항아리를 다시 채우고는 우물가를 떠났다. 그날 이후 산티아고는 하루도 빠짐없이 파티마를 만나러 우물가로 갔다. 그는 그녀에게 양치기 시절, 늙은 왕과의 만남, 크리스털 가게 이야기 등 자신의 지난 삶을 들려주었다. 두 사람은 친구가 되었고
그녀와 함께 보내는 얼마간을 제외한 하루의 나머지 시간은 그에게 끔찍이도 길기만 했다. 오아시스에 온 지 한 달쯤 되었을 무렵 인솔자가 회의를 소집했다. 전쟁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그렇다고 여행을 계속할 수도 없소. 어쩌면 전쟁은 훨씬 오래 계속될지도 모르겠소. 수년이 걸릴지도 모른다오. 양 진영 모두 강하고 용맹스런 전사들이 버티고 있고 서로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이요. 선과 악의 싸움이 아니라 힘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싸움으로서 이런 종류의 전쟁은 오래가기 마련이요. 알라신이 양편을 모두 돌봐주기 때문이요.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흩어져 돌아갔다. 그날 오후 산티아고는 파티마를 만나 회의에서 나온 얘기를 들려주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우리가 두 번째로 만난 날 당신은 나를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그 다음엔 만물의 정기와 만물의 언어 같은 아름다운 것들을 내게 가르쳐 주었지요. 이 모든 것들이 조금씩 나를 당신의 일부분으로 느끼게 해줍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야자나무 잎을 스치는 바람소리보다도 더 아름다웠다. 실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 우물가에서 당신을 기다려 왔습니다. 내 과거, 내가 지켜야 하는 전통, 사막의 남자들이 기대하는 여자들의 몸가짐 같은 것은 잊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나는 사막이 내게 최고의 선물을 가져다 주기를 꿈꿔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선물을 받았지요. 바로 당신입니다. 산티아고는 그녀의 손을 잡고 싶었다. 하지만 파티마의 손은 그를 거절한 채 물 항아리 손잡이를 움켜쥐고 있었다. 당신도 당신의 꿈, 늙은 왕과 보물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지요. 당신의 표지에 대해서도 말해주었어요. 이제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당신을 내게 데려다 준 것이 그 표지들이었으니까요. 나는 당신 꿈의 일부이고 당신이 자주 이야기하는 자아의 신화의 일부이기도 해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당신이 여행을 계속하길 원합니다. 당신이 찾는 그곳으로 말이에요. 만일 전쟁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면 그렇게 하세요. 하지만 그 전에 떠나야 한다면 당신의 신화를 향해 떠나세요. 사막의 모래 언덕은 바람에 따라 변하지만 사막 자체는 언제나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우리의 사랑도 사막과 같을 겁니다. 긴 이야기를 끝내며 파티마가 말했다. 마크투브, 내가 만일 당신 신화의 일부라면 언젠가 당신은 내게 돌아올 겁니다. 파티마와 헤어진 뒤 그는 슬픔에 잠겼다. 산티아고는 오아시스의 야자수들이 시야에 잡힐 만큼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한참 동안 정처 없이 사막을 걸었다. 바람에 귀를 기울이기도 하고 발길에 채는 돌들을 느끼기도 했다. 이따금씩 만나는 소라 껍질들은 먼 옛날 그 사막이 광활한 바다였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그는 커다란 바위 위에 올라앉아 눈앞에 펼쳐진 지평선이 걸어오는 최면에 몸을 맡겼다. 소유의 개념과는 별개인 그런 사랑이란 정말 무엇일까? 그로서는 도대체 가늠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파티마는 사막의 여인이었다. 그에게 그것을 납득시켜줄 무언가가 있다면 바로 사막이었다. 그렇게 그는 한참을 앉아있다가 무언가 머리 위에서 움직이는 것을 느꼈다. 고개를 들어보니 하늘 높이 매 한 쌍이 날고 있었다. 산티아고는 두 마리의 매와 그들이 하늘을 날며 그리는 형상을 지켜보았다. 그것은 분명 흐트러진 선이었지만 그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왔다. 그러나 그 의미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다. 그는 새들의 움직임을 눈으로 쫓기로 마음먹었다. 어쩌면 거기서 어떤 메시지를 읽을 수 있을지도 몰랐다. 그리고 어쩌면 소유하지 않는 사랑에 대해 사막이 이야기를 들려줄지도 몰랐다. 그는 졸음이 몰려오는 것을 느꼈다. 심장은 그가 잠들지 않기를 원했지만 그는 잠들고만 싶었다. 나는 지금 만물의 언어 속으로 스며들고 있어. 이 세상 모든 것에는 매들의 비행까지도 의미가 있는 거지.
산티아고는 사랑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충만해 있었다. 사랑을 할 땐 모든 사물들이 한층 더 의미를 갖게 되지. 그때 갑자기 매 한 마리가 먹잇감을 발견했는지 급강하했다. 바로 그 순간 산티아고는 짧고도 갑작스런 어떤 환상을 보았다. 군대가 칼을 빼들고 오아시스로 쳐들어가는 광경이었다. 환상은 곧 사라졌지만 그를 온통 뒤흔들어 놓고 난 다음이었다. 신기루에 대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고 더러는 직접 보기도 했었다. 신기루란 소망하는 것들이 사막의 모래 위에 나타나는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는 군대가 오아시스로 쳐들어가는 광경을 소망해 본 적은 결코 없었다. 언제나 표지들을 따라가게 늙은 왕은 이렇게 말했었다. 청년은 조금 전에 보았던 환상을 떠올리고는 그것이 머지않아 실현되리라는 예감에 몸을 떨었다. 그는 자신을 옥죄고 있던 범민을 힘껏 떨쳐내고 일어나 야자나무 숲 방향으로 걷기 시작했다. 또 한 번 그는 만물에는 다양한 언어들이 존재한다는 걸 깨달았다. 이제는 사막이 안전지대요, 오아시스가 위험한 곳이었다. 산티아고는 파티마를 생각했다. 그리고 오아시스의 부족장들을 만나러 가기로 결심했다. 사막의 전원을 가지고 왔습니다. 산티아고는 오아시스 한가운데 세워진 커다란 천막 입구에서 보초들에게 말했다. 부족장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보초는 아무 대꾸도 없이 천막 안으로 들어가더니 한참 동안 나오지 않았다. 오랜 시간을 기다리고 나서야 마침내 보초가 그를 천막 안으로 들여보냈다. 놀랍게도 천막 안은 말할 수 없이 황홀했다. 부족장들은 모두 8명이 있었는데 산티아고는 누가 가장 높은 사람인지 금방 알아차렸다. 그 아랍인 족장은 흰색과 황금색의 옷을 입고 비단 보료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다. 누가 사막의 표지를 전하러 온 이방인인가? 부족장 중에 하나가 물었다. 접니다. 산티아고가 대답했다. 그리고 자신이 본 것을 이야기했다. 산티아고의 이야기를 듣고 난 후 부족장이 말했다. 알겠네. 그런데 어째서 사막이 그대에게 표지를 드러냈단 말인가? 수세대에 걸쳐 이곳을 지키고 있는 우리들을 제쳐두고 말일세. 산티아고는 대답했다. 왜냐하면 제 두 눈은 아직 사막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곳 사람들이 너무 자주 봐서 오히려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들이 제 눈에는 보이는 것이겠지요. 또 다른 부족장이 물었다. 오아시스는 중립적인 지대라네. 아무도 오아시스를 공격하지 않아? 산티아고는 대답했다. 제가 본 것을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제 말이 믿어지지 않으신다면 그냥 이대로 가만 계셔도 됩니다. 깊은 침묵이 천막 안을 감싸고 흘렀다. 잠시 후 족장들 사이에 격렬한 토론이 이어졌다. 그들은 알아들을 수 없는 아랍 방언으로 이야기했다. 산티아고가 그만 나가보겠다는 뜻을 비치자 보초가 그대로 서 있으라고 했다. 그는 두려워졌다. 무언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한참 후에 부족장 회의가 모두 끝났다. 모두들 입을 다물고 노인의 말을 기다리는 분위기였다. 이윽고 노인이 산티아고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이번에는 무척 냉엄하고 멀게 느껴지는 표정이었다. 아주 오랜 옛날 어느 먼 나라에 꿈을 믿는 한 남자가 지하 감옥에 갇혔다가 노예로 팔려간 일이 있었네. 우리 상인들이 그를 사서 이집트로 데리고 왔었네. 그때나 지금이나 꿈을 믿는 자는 꿈을 해석할 줄도 안다는 걸 우리는 모두 알고 있지. 그때 그 남자는 파라오가 꾸었던 살찐 암소와 마른 암소의 꿈을 해몽해내서 이집트를 흉년의 굶주림에서 구해냈다네. 그의 이름은 요셉이었지. 그 역시 자네처럼 낯선 땅으로부터 온 이방인이었고 나이도 자네 또래였네. 전통이 그 시대에 이집트를 굶주림에서 구하고 이집트의 백성들을 그 어느 백성보다도 풍요롭게 해주었지. 전통은 남자들이 사막을 어떻게 건너고 딸을 어떻게 시집보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지. 전쟁에서는 어느 편이든 다치기 쉽고 오아시스는 양편 모두의 땅이므로
오아시스는 중립지대라고 전통에서는 말하고 있네. 하지만 전통에서는 또한 사막의 전원을 믿으라고 이야기하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은 사막이 가르쳐준 것이야. 오아시스에서는 무기를 지녀서는 안 된다는 협정이 있지만 우리는 내일 그 협정을 깰 생각이야. 하루 종일 우리는 적들을 기다릴 거네. 태양이 지평선 위로 기울 때 남자들은 모든 무기를 내게 반납할 것이며 적군 10명이 죽을 때마다 자네는 금화 1개씩을 받게 될 것이네. 무기들은 전투에 나가는 일 없이는 내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율법이야. 무기란 사막과도 같이 변덕스럽지. 쓸데없이 무기를 꺼내면 정작 필요할 땐 게으름을 피울 수 있는 거야. 잠시 말을 멈춘 노인은 엄하고 무거운 눈으로 산티아고를 보며 말했다. 만약 내일 그것들을 쓸 일이 없게 된다면 적어도 그 무기들 중 하나는 한 사람을 위해 쓰일 거야. 바로 자네 말이네. 산티아고가 밖으로 나섰을 때는 보름달이 오아시스를 환히 비추고 있었다. 자신의 천막까지는 걸어서 20분 거리였다. 그는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혼란스럽고 두려웠다. 만물의 전기 속으로 깊이 잠겨들었지만 그 때문에 치러야 할 대가는 그의 목숨이었다. 엄청난 도박이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자아의 신화를 쫓기 위해 가지고 있는 양들을 모두 팔았던 그날부터가 이미 커다란 도박이었다. 낙타 몰입꾼이 이야기한 대로 내일 죽는 것이나 다른 날 죽는 것이나 매한 가지였다. 하루하루는 살거나 이 세상을 뜨거나 어느 한쪽을 위해 있는 것이었다. 모든 것은 단지 이 한마디에 달려있다고 산티아고는 생각했다. 마크 2. 그는 조용히 걸었다. 아무것도 후회하지 않기로 했다. 만일 내일 죽어야 한다면 신께서 미래를 바꿀 뜻이 없기 때문이리라. 하지만 내일 죽는다 해도 해협을 건너고 크리스털 가게에서 일하고 사막을 알고 파티마의 두 눈을 보고 난 후에 죽음이었다. 집을 떠나온 후로 그는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았다. 내일 죽게 될지라도 그의 두 눈은 다른 양치기들이 평생을 볼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보지 않았는가. 그는 그게 자랑스러웠다. 느닷없이 요란한 굉음이 들려왔고 산티아고는 갑작스런 돌풍에 휩쓸려 땅바닥에 쓰러졌다. 먼지구름이 몰려와 달빛을 거의 가려버린 것도 순식간이었다. 어디서 나타났는지 눈앞에는 커다란 백마 한 마리가 무시무시한 울음소리를 토하며 앞발을 치켜들고 있었다. 강렬한 두려움이 엄습해왔다. 그때 백마의 등 위에 온통 검은 옷을 입고 있는 기사의 모습이 보였다. 터번을 쓰고 두 눈만 빼놓고는 얼굴 전체를 검은 수건으로 가리고 있는 그의 왼쪽 어깨에는 매 한 마리가 올라앉아 있었다. 그 기사는 말 안장에 꽂아둔 거대한 반월도를 뽑아들었다. 칼날이 달빛을 받아 번쩍였다. 누가 감히 매들의 비행을 읽어냈는가? 제가 감히 그랬습니다. 산티아고가 대답했다. 그리고는 기사가 내리칠 칼날을 받기 위해 목을 늘어뜨려 고개를 숙였다. 그 덕분에 많은 이들이 목숨을 건질 겁니다. 저는 만물의 정기를 읽을 줄 아니까요. 하지만 기사는 전혀 미동도 하지 않았다. 산티아고도 마찬가지였다. 도망쳐야겠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다. 산티아고의 가슴 속에서 알 수 없는 기쁨이 솟구쳤다. 자신은 이제 자아의 신화를 위해서 그리고 파티마를 위해서 죽게 되리라. 낯선 기쁨의 실체는 바로 그것이었다. 표지들이 보여준 것은 끝내 사실이었던 것이다. 눈앞에 칼을 들고 있는 기사가 있었지만 그는 죽음을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만물의 정기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고 잠시 후 죽고 나면 자신은 그 정기의 일부가 될 터였다. 그리고 내일이면
눈앞의 저 기사 또한 만물의 정기의 일부로 변하겠지. 기사는 계속 청년의 이마에 칼을 겨누고 있었다. 무슨 이유로 그대는 새들의 비행을 읽어냈는가? 새들이 제게 말하려는 것을 읽었을 뿐입니다. 새들은 오아시스를 구하고 싶어 했지요. 내일 당신네들은 죽게 될 겁니다. 오아시스에는 당신네보다 더 많은 수의 전사들이 있으니까요. 기사가 말했다. 예언에 주의하기에 무언가가 기록되어 있다면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 산티아고는 대답했다. 저는 단지 군대를 보았을 뿐 전투의 결말을 본 것은 아닙니다. 일순간 기사는 청년의 대답에 만족한 것처럼 보였다. 그는 물었다. 이방인이 낯선 땅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저는 자아의 신화를 찾으러 왔습니다. 당신은 아마 절대 이해하지 못하겠지요. 그러자 기사는 칼을 칼집에 꽂았다. 그의 어깨에 앉아있던 매가 이상한 울음소리를 냈다. 산티아고는 마음이 놓였다. 그대의 용기를 시험해 본 것뿐이네. 용기야말로 만물의 언어를 찾으려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니까. 그 순간 산티아고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지금 기사는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알고 있는 진실을 말하고 있었던 것이다. 아무리 먼 길을 지금까지 걸어왔다 해도 여기서 절대로 쉬어서는 안 되네. 사막을 사랑해야 하지만 사막을 완전히 믿어서도 안 돼. 사막은 모든 인간을 시험하기 때문이지. 내딛는 걸음마다 시험에 빠뜨리고 방심하는 자에게는 죽음을 안겨준다네. 기사의 말은 늙은 왕이 해준 이야기를 연상시켰다. 만일 내일 정말로 전사들이 찾아오고 해가 진 뒤에 아직 그대의 머리가 온전히 붙어있다면 나를 찾아서 오게. 산티아고는 놀라서 물었다. 어디에 사십니까? 기사는 채찍을 든 손으로 멀리 남쪽 방향을 가리켰다. 산티아고는 지금 연금술사를 만났던 것이다. 다음날 아침 알파이움의 야자나무 숲에는 2,000명의 무장한 남자들이 숨어 있었다. 해가 중천에 뜰 무렵 말을 탄 500명의 병사들이 멀리 지평선 쪽에서 나타나 오아시스 북쪽으로 들어왔다. 언뜻 보기에는 평화로운 탐험대의 모습이었지만 그들의 흰 외투자락에는 무기가 숨겨져 있었다. 오아시스 한가운데 세워진 커다란 천막 가까이 다다랐을 때 그들은 칼과 총을 뽑아들었다. 그리고 천막을 향해 돌진했다. 그러나 천막은 텅 비어 있었다. 야자나무 숲에 숨어있던 오아시스의 남자들이 일시에 사막에서 온 병사들을 에워쌌다.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천막 주변은 온통 시체로 가득했다. 단 한 명, 침입군의 지휘관만 목숨을 부지했다. 그날 오후 그는 부족장 앞으로 잡힌 채 끌려왔다. 부족장들은 왜 오아시스의 오랜 전통을 어겼는지 그에게 물었다. 그는 부하들이 오랜 전투에 탈진해서 굶주림과 갈등으로 고통받고 있었고 다시 전투에 나갈 힘을 얻기 위해서는 오아시스 하나를 약탈하기로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대답을 듣고 난 후 오아시스의 부족장은 그 지휘관에게 불명예스런 죽음을 선고했다. 칼이나 총 대신 그는 메마른 야자나무에 목이 매달려 죽었다. 그의 시체는 사막의 바람이 불 때마다 이리저리 흔들렸다. 부족장은 산티아고를 불러 금화 50개를 주었다. 그리고는 이집트에서 요셉이 했던 일을 환기시키며 산티아고에게 오아시스의 고문이 되어달라고 부탁했다. 그날 밤 해가 완전히 기울고 첫 별들이 여기저기 나타날 무렵 산티아고는 남쪽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그는 연금술사를 만나러 가고 있었던 것이다. 네,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오늘은 파울로 코엘류의 연금술사 5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은 제 네이버 블로그 허생의 즐거운 편지, 다음 카카오 브런치, 한재호의 브런치, 그리고 인스타그램에 해시태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를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매일매일 공부하시는 분들, 여러분 주변에 매일매일 공부하고 계시는 바로 그분들을 위해서 하루 한 페이지씩 읽고 공부할 의욕을 북돋는 책, 보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365 공비타민을 선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